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난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행운을 제가 발로 차면서 시댁 식구들한테 보복을 가해버렸습니다. 제가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 드릴 테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제가 좀 있는 집에 시집 간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모두 야, 너 진짜 복 받았다. 시댁이 그렇게 잘 산다며? 라고 말할 정도였죠. 저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어요.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기대감에 들떴는데요. 특히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사별한 후에 애인이 생기셔서 데이트하느라 바쁘셨거든요. 친구들은 저보고 너 진짜 대박이다. 어머님이 그렇게 바쁘면 넌 시집살이 걱정 없겠다. 라고 놀린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속으로 맞아, 난 운이 좋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사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시니 편하긴 했어요. 가끔 너희끼리 잘해나가면 된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 부부가 시부모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어머님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셨죠. 예식장 하객수나 시부모님 친지분들에게 드려야 할 예단, 양가 부모님 예복 같은 중요한 문제들도요. 사실 이런 부분은 시부모님이랑 친정부모님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어머님께 예단이나 예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볼 때마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뭐든 다 좋다. 너희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면 돼. 나한테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조금 불안해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저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하는데 시모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이 시어머니와 의견을 조율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물으셨지만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셨으니까요. 어머님이 저희 일에 깊게 관여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좋았어요.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라고 하셔서 시집살이 같은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결혼식 당일에도 어머님이 다른 신부들의 시모와는 달리 예민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신부들은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운이 좋다고 느꼈어요. 결혼 생활도 이대로 순조롭게 흘러갈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결혼 생활을 겪어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시모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며느라, 안 그래도 신혼집 구하는데 힘들지? 좋은 집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일 거다. 내가 집을 해줄게. 그냥 들어와서 살아라. 어머님이 이러셔서 제가 정말 감사드린다고 하고 집 주소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결혼한 후에 시모가 해준 집에 들어가서 살았죠. 집을 해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몸만 들어가서 살고 관리비는 당연히 우리가 쓰는 거니까 관리비만 낼 줄 알았어요. 게다가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어서 공과금 같은 것도 남편이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우연히 남편이 우리 시모한테 다달이 집 월세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어느 주말 아침 남편이 약속이 있다고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휴대폰을 두고 간 거예요. 웬일로 두고 갔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 소리가 들려왔어요. 메시지 내용이 화면에 떴길래 그 내용을 얼핏 보게 됐는데요. 시모한테서 온 것 같은데 월세 어쩌고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런 문자 내용이었어요. 아들, 월세 언제 입금할 거냐? 저번 달은 늦어도 봐줬는데 이번엔 안 봐준다. 원래 공과사는 확실히 해야 하는 법이야. 제가 이 문자를 보고 놀라서 눈을 끔뻑이고 있었거든요. 마침 남편이 핸드폰을 가지러 다시 돌아왔길래 제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당신 이거 뭐야? 어머님이 월세 언제 입금할 거냐고 문자 보낸 거 다 봤어. 이 집 어머님이 주신 거 아니야? 우리 그동안 월세 내고 있었던 거였어? 아님 다른 집 월세 말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따지고 들면 그동안 숨긴 거니까 기죽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한테 그냥 들어와서 살라고 한 거지. 월세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은 없잖아.
우리가 월세를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이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 말에 바로 반박을 해버렸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동안 어머님이 이 집을 주신 줄 알았는데? 어머님께 그동안 월세를 주고 있었으면서 왜 말을 안 했어? 제가 이러면서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다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엄마가 집을 해준다는 게 공짜로 해주는 걸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당신은 그동안 엄마가 이 집을 줬다고 생각한 거야? 도대체 왜? 남편이 이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황당하게 느껴져서 어머님께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이런 식으로 막 뭐라 했죠. 어머님이 집 주신다고 해놓고 왜 남편한테 월세를 받고 있으셨어요? 이럴 거면 저한테도 월세 내라고 하시지 그랬어요. 제가 이러면서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게 당혹스럽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모가 이런 식으로 대꾸하면서 너무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니? 당연히 내가 집만 구해다 준 거지. 그럼 그게 공짜인 줄 알았어? 시모가 버럭 소리를 지르듯이 말씀하셔서 주눅 들더라고요. 순간 제가 잘못한 건가 싶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는데요. 어머님이 그냥 들어와서 살라고 하셔서요. 게다가 남편이 그동안 돈 관리를 하고 있어서 몰랐어요. 그래서 전 그동안 친구들이랑 친정 부모님께 어머님이 집 사주셨다고 자랑하고 다녔다고요. 제가 이러면서 속으로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 상황을 의심하던 와중 어머님이 뻔뻔하게 이러셨어요. 들어오라고만 했지 공짜라고는 안 했다. 요즘 애들은 결혼으로 한몫 챙긴다고 하던데 너도 그런 애들이었냐? 며느리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실망스럽네. 어머님한테서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일침을 날렸어요. 그게 아니고 공짜로 집을 해주신다는 뉘앙스로 말해놓고 사실은 월세를 받고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저한테는 월세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으니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착각할 만한 거 아닌가요? 착각한 걸 두고 한몫 챙기는 사람으로 몰아가시는 건 섭섭하죠. 이건 신뢰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랑 진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보고 그런 애인 줄 몰랐다, 실망스럽다는 둥 별소리를 다 하시면서 진짜 무대포처럼 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해버렸어요. 어머님, 진짜 오해예요. 월세 내는 거 말해주셨으면 저도 같이 냈을 거라고요. 저 그렇게 공짜에 환장한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정색을 하면서 전부 다 맞는 소리만 했는데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럼 너도 지금부터 월세 우리 아들이랑 반반 나눠서 내렴. 우리 아들한테 반 받고 너한테도 받을게. 그럼 문제 해결됐지? 이 말을 들은 순간 기가 막혔지만 여기서 또 그건 그렇다고 하면 시모가 또 실망스럽다느니 그런 애인 줄 몰랐다는 소리를 할까봐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시모가 무대포처럼 굴다가 아주 큰 코 다친 적이 있어요. 보통 명절에는 명절 당일까지 시댁에 있다가 마지막 날이나 남은 연휴에 친정에 가잖아요. 그게 국룰이잖아요. 우리 시모도 똑같았어요. 신혼 초에는 그래도 남들처럼 똑같이 친정 보내줬는데 애 낳고부터는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명절날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이번에도 명절 첫날 시댁에서 보내고 중간에 친정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미리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번 명절에도 첫날이랑 두 번째 날에만 여기 있고 친정에 가려고 해요. 부모님께서도 손주 보실 생각에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전 어머님이 늘 그랬듯 알겠다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친정은 무슨 친정? 너 이제 애도 낳았는데 시댁에 있으려고 해야지. 우리 집이 우선이어야 돼. 명절엔 당연히 시댁에 있어야 하는 거야. 그 말씀을 처음 들은 순간 말문이 콱 막히더라고요. 예전엔 저를 잘 보내주시던 시어머니께서 아이가 생기자마자 이렇게 태도를 바꾸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도 해봤거든요. 어머님, 그래도 부모님도 손주 보고 싶어 하세요.
잠깐이라도 다녀오면 안 될까요? 저희 엄마랑 아빠가 손꼽아 기다리시는데. 그런데 어머님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시면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명절에는 어머님께 대놓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저 이제 친정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이만 가볼게요. 남편도 빨리 저희 부모님 보러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짐까지 싸들고 남편 손을 잡아 끌었는데요. 그런데 시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를 막아서는 거예요. 니네 친정은 가까운데 뭘 명절까지 꾸역꾸역 가려고 해? 기껏 해봐야 1시간 거리 아냐? 명절날 친정 가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자주 가라. 가까우니까 명절 끝나고 가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명절 내내 시댁에 있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한 1, 2년 정도는 시댁 말에 저도 따랐는데 그게 한 몇 년 지속되니까 저랑 우리 엄마도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엄마가 시댁으로 찾아왔어요. 엄마가 저한테 시댁에 갈 거라는 예고를 했기 때문에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마자 엄마인 줄 알았거든요. 시모가 인터폰을 확인해보고 엄마인 걸 알고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곧바로 현관문을 열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쭈뼛대는 거예요. 아니, 사부인, 웬일로 찾아오셨어요? 말이라도 하고 오시지. 너무 갑자기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무슨 일로 오신 건데요? 시모가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고 툴툴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가 눈치 없는 사람인 척 이렇게 답하셨어요. 우리 딸 보러 왔죠. 우리 사이에 미리 연락하고 와야 해요? 사부인도 연락도 없이 저희 딸 안 보내니까 온 거예요.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이러면서 엄마가 식탁에 척 앉으시면서 시모 말을 죄다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자연스럽게 이런 지시를 내리셨어요. 밥 먹을 시간 아니야? 김서방, 상 차려. 김서방 저번에 해준 비지찌개 정말 맛있더라. 명절 음식은 이미 실컷 먹었을 거 아니야. 비지찌개 끓여봐. 엄마가 이러시면서 시모를 슬쩍 보시더라고요. 시모가 또 저한테 일을 시킬까봐 엄마가 제 손을 잡아 끌어서 식탁에 앉혔어요. 동시에 남편한테는 엄마가 저랑 술 한잔 하겠다며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술 먼저 꺼내와라. 오늘 같은 날에는 술 한잔 해줘야지. 김서방, 내 말이 맞지 않아? 명절날 술이 없으면 아쉽지. 남편이 시모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갈팡질팡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남편 보고 능청맞게 이런 말을 툭 던지시는 거예요. 김서방, 거기 서서 뭐해? 술도 가져오고 비지찌개 끓여가지고 와야지. 사부인 부엌 쪽에 가 있는 걸 보니까 사부인이 끓이려나 보다. 사부인한테 가서 일손이나 도와. 그니까 남편이 본능적으로 시모한테 갔다가 시모의 눈총을 받은 거예요. 남편이 좌불안석 상태가 되니까 시모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사돈, 이렇게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시는 걸 보니 역시 우리 며느리 성격이 사돈을 닮았나 봐요. 며느리가 서프라이즈, 깜짝 파티 이런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두 분이 아주 똑 닮았어요. 시모가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엄마 안색을 살폈는데요. 그런데 엄마가 표정 한번 굳히지 않고 웃으면서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어머, 그러세요? 근데 우리 딸이 사부인한테도 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명절에 갑자기 친정에 못 간다고 통보하는 거 보니까 어디서 그런 배짱을 배웠는지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이러면서 역시 사부인이 최고라고 엄청 열받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모도 만만치 않은 게 끝까지 지지 않고 이렇게 맞서는 거예요. 아유, 그건 참 대단한 배짱이죠. 며느리가 시댁 먼저 챙기는 게 마음 아프시겠지만 며느리가 시집 온 뒤로 김씨 집안 사람이 아니라 이씨 집안 사람이 됐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가 그걸 알고 명절날 못 간다고 한 거겠죠. 시모가 이리 말한 뒤에 며느리는 친정보다 시댁을 더 챙겨야 한다는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엄마가 깔깔깔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딸이 참 예의 바르고 착해서 그런지 시댁 식구들을 그렇게 챙기더라고요. 그래도 명절엔 친정 생각도 좀 해줘야 하는데 말이죠. 뭐 시댁에서 너무 바쁘게 굴려서 그럴 틈이 없었나 봐요. 엄마가 이러고 나서 역시 우리 딸이라고 쉴 틈 없이 칭찬을 해댔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바로 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반박해버리는 거예요. 바쁘게 굴리다뇨.
우리 며느리는 집안일하고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그러죠. 그게 다 시댁에 대한 충성심 아닐까요? 사부인이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신다니 참 감사하네요. 시모가 끈질기게 시비를 걸었지만 무슨 타격이 있어야죠. 엄마가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막 웃었어요. 시댁에서 충성심 같은 걸 가르쳐주나 보네요. 저희 집에서는 우리 딸이 강아지한테나 충성심 가르치거든요. 역시 사부인이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 딸도 많은 걸 배우고 있나 봐요. 서로서로 배우고 또 배우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설마 충성심 가르치다 못해 우리 딸 시집살이 시키는 건 아니죠? 그럼 완전 이혼감인데. 엄마가 이러면서 역시 전통 있는 집안은 남다르다며 열심히 비꼬았는데요. 시모가 그 말을 듣고 욱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무슨 시집살이를 시켜요. 며느리한테는 뭐 얼마 시키지도 않았어요. 어려운 건 제가 다 하는데 무슨 시집살이라는 거예요? 시모가 발끈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곤 아차 싶었나 봐요. 어머님이 바로 다시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여유로운 척 연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서 시모 속을 완전히 긁어놨어요. 아유, 농담으로 한 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사부인 생각보다 엄근한 분이셨군요. 엄마가 이러고 나서 무서워서 농담을 못하겠다고 비아냥댔어요. 그니까 시모가 씩씩대면서 이런 말을 내뱉는 거예요. 무슨 그런 말을 농담으로 하세요? 며느리가 우리 집 와도 내가 다 아는데 시집살이 시킨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시모가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시댁을 쭉 살펴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정말요? 이렇게 큰 집에서 일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다 해내세요? 우리 딸한테 일 하나도 안 시키고 혼자서 다 하려고 하시다니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엄마가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보나 했거든요. 엄마의 의도를 모르겠던 와중 시모가 이런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이게 뭐가 고생이에요? 집안일 잘하는 사람은 이 정도 집안일은 별거 아닌데 사부인은 집안일이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사부인을 닮았는지 며느리도 집안일을 어려워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 많이 안 시키고 편하게 있으라고 했어요. 시모가 우리 엄마 집안일 못한다는 식으로 또 돌려가더라고요. 하지만 친정엄마가 오히려 부정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시모를 매겼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딸이 집안일 못하거든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낫더라고요. 너 앞으로도 시댁에서 시모 돕는다고 일 벌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엄마가 이렇게 말하니까 시모 표정이 얼마나 웃기던지요. 딱 봐도 이게 아닌데? 라는 표정이었어요. 게다가 엄마가 뒤이어 이런 말을 덧붙였죠. 우리 딸 시댁에 오래 있어봤자 크게 도움도 안 될 텐데 다음 연휴 때는 추석 당일날 지나면 저희 집 오라고 해도 되겠네요. 사부인이 골칫덩이 우리 딸 데리고 있으면 너무 고생할 것 같아요. 남은 연휴는 제가 딸 데리고 가서 케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이러면서 시모에게 그래도 되냐고 물어보며 대답을 재촉했어요. 시모가 아니라고 말은 못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지요. 안 그래도 며느리 때문에 명절에 하는 일이 더 많아졌는데 다행이네요. 사부인 마음대로 데리고 가세요. 시모가 이렇게 쿨한 척 연기를 하긴 했지만 표정이 너무 띠꺼운 거예요. 시모가 우리 엄마 비아냥거리고 돌려가려다가 뼈도 못 치린 거죠. 그날 우리 엄마 저녁까지 야무지게 다 드시고 가셨는데 시모가 부들대면서 우리 엄마한테 가라고 말도 못했어요. 우리 엄마도 한성격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까지 시모한테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잘 먹고 갑니다. 다음에도 우리 딸 안 오면 제가 여기로 와서 명절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사부인이랑 말이 잘 통해서 다음 명절이 너무 기대되네요. 이 뒤로는 시모가 못마땅해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면서도 추석날 지나고 남은 연휴나 연휴 마지막 날에는 다시 친정에 보내주곤 했어요. 다 우리 엄마 덕분이었죠. 그렇게 2년 정도가 흘렀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셨어요. 엄마가 자꾸만 머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피곤해서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서 병원에 가보자고 권했죠.
결국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됐거든요.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암 말기래요. 원래 암이라는 게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뒤라더라고요. 이 모든 사실을 의사 선생님께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항상 건강하시던 엄마가 이제 곧 저희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죠. 치료를 받으시긴 했지만 엄마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엄마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엄마의 손이 더 차가워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죠. 어떻게 해야 엄마가 나아질 수 있을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엄마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는데요. 엄마가 갈수록 기운이 없어지니까 근심에 빠졌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시 추석이 다가왔어요. 엄마 상태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추석은 시댁에서 보내야 하니 뒤숭숭한 마음으로 갔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오빠네가 엄마와 함께 병원에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시댁에 잠시 있다가 오빠랑 바통 터치를 해서 엄마 곁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추석날 아침이 돼서 시댁에 도착했는데 엄마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어떻게 계실까? 많이 힘드시진 않을까? 아파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끊임없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핸드폰 화면을 확인해 보니까 오빠한테 온 전화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전화를 받아보니까 오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지금 위독하셔.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래. 아무래도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야 할 것 같아. 시간이 얼마 없대. 오빠가 이렇게 빨리 오라고 하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그 전화가 끊기자마자 바로 어머님께 달려갔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간신히 참으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머님, 저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위독하시대요. 오빠한테 방금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했대요. 전 아무리 시모라도 엄마가 위독하니까 보내둘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얼척없게도 이러는 거예요. 명절인데 어딜 가겠다고 하는 거니? 절대 안 돼. 너네 엄마 보고 우리 집 오라 해. 예전에도 눈치도 없이 저녁까지 드시고 가시더만. 게다가 내가 너 안 보내면 사부인이 직접 오신다고 했잖아? 진짜로 올 수 있나 한번 보자고. 시모가 이러면서 사부인 얼른 부르라고 농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성질을 내고 말았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어떻게 시댁으로 오라고 해요? 저 지금 가야 하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러면서 자리에서 일어서니까 시모가 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글쎄 이런 말을 씨부리시는 거예요. 부고장 나오면 그때 나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송편부터 빚으라고. 어디 시모가 말하는데 무시하고 가려고 해? 이 말을 들은 순간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우리 엄마가 위독한 상태인 거 뻔히 알면서 저딴 식으로 말하다니. 그런데 남편 놈도 오히려 시모 편을 들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말이 맞아. 며느리 역할 똑바로 해. 너 맨날 장모님 병간호 한다고 우리 엄마 최근에 잘 뵙지도 않고 연락도 안 했는데 추석까지 이러는 거냐? 그리고 병원에서 위독하다고 하는 거 뻥일 수도 있어. 정작 제일 안 위독할 때 돌아가시더라. 그런 경우 몇 번 봤어.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쏘아붙였는데요. 네 일 아니라고 참 쉽게 말한다. 너 시모 죽을 때 되면 그때 보자. 그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보자고. 나 지금 장난으로 하는 말 아니야. 진심으로 들어. 제가 이렇게 경고한 다음에 시모랑 남편이 뭐라 시비 걸든 간에 무시하고 나갈 채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나서서 이렇게 윽박지르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 했냐? 이게 드디어 미쳤나? 이것이 제대로 선을 넘네.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진짜. 아들아, 당장 저거 막아라. 시모가 이러든 말든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요. 시모가 저 못 나가게 잡아당기는데도 제가 막 밀치고 나오고 있었거든요. 시모가 넘어질 뻔했다가 이렇게 격분하시는 거예요. 이년이 시어머니를 감히 밀치냐? 뭐 이런 것이 다 있어. 세상에 이렇게 못 배웠냐는 처음 봤다. 야, 너 나랑 해보자는 거지?
이런 식으로 소리치면서 길길이 날뛰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 나와버렸어요. 시댁을 나오자마자 바로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명절날이라 길이 막히는 거예요. 겨우 병원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미 엄마는 제가 도착하기 전에 세상을 이미 떠나버린 상태셨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시모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죠. 엄마 장례식 날에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화를 겨우 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장례식장에서 지 친구들이랑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낄낄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걸 꾹 참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술집 아니고 장례식장이야. 적당히 마셔. 웃고 떠드는 것도 그만해. 집안 망신시키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말려봐도 듣지를 않았어요. 남편이 결국 만취하더니 장례식장 한복판에 벌러덩 누워서 코를 골면서 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남편 등짝을 후려치면서 잠을 깨웠어요. 남편이 놀라서 화들짝 깨길래 제가 이런 식으로 으름장을 놨는데요. 이럴 거면 집으로 꺼져. 집에 가서 자라고. 지금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정신 나갔어? 원래 이런 인간이었냐고.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제 말을 씹고 아예 대자로 눕는 거예요. 남편이 미안해하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신경질을 부리기도 했어요.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오랜만에 내 친구들 봐서 기분 좋아서 마셨다. 어? 나는 술도 마시면 안 되냐? 네가 뭔데 날 막아? 남편이 이렇게 꼬부랑 혀를 자랑하면서 추태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나가라는 삿대질을 하면서 대놓고 뭐라 했는데요. 술에 취한 사람이랑 할 말 없으니까 여기서 나가. 나가서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술이나 처먹으라고. 왜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이 난리야? 제가 이러면서 남편 손을 막 잡아 끌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꼼짝도 하지 않고 이런 말을 쫑알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 뭐라는 거야? 나 안 취했어. 맨날 짜증내고 잔소리하고. 아휴, 시끄러운 옆였네. 그니까 네가 엄마한테 미움받는 거야. 이러면서 또 드러눕길래 남편 등을 또 후려치고 진짜 엄청 싸웠어요. 오빠랑 언니가 저랑 남편을 떼어놓고 나서야 간신히 싸움이 마무리됐는데요. 다음 날에 남편이 술에 깼길래 어제 있었던 일을 주르륵 읊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뭐? 내가 진짜로 그랬다고?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무리 내가 취해도 그렇지 그런 짓거리를 했겠어? 그런 남편에게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따지고 들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죠. 제가 왜 그랬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엄마 장례식을 치르고 남편이 집에 가져가길래 제가 이렇게 말해버렸는데요. 나 집에 안 가. 나 경찰서부터 갈 거야. 니네 엄마 어떻게든 참교육시켜서 내가 당한 거 모두 다 갚아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제가 이러면서 남편 보고 집에 가고 싶으면 니 혼자 가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어 하는 거예요. 뭐? 갑자기 무슨 뻘소리야. 경찰서를 왜 가? 아까부터 나 술주정했다고 뭐라 하더만 당신이 술 마신 거 아니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자. 남편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물어보길래 대놓고 비웃어 주었죠. 그리고 나서 남편 면상에 대놓고 이런 말을 해줬어요. 니네 엄마 신고하러 갈 건데? 내가 니네 엄마가 저지른 짓을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 나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놀라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경찰서에 가서 시모를 신고했냐고요? 사실은 이러했어요. 우리 집에서 자꾸 물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편 런닝, 치약이나 일회용 세탁세제 같은 거 사놓은 게 조금씩 없어졌어요. 처음엔 당연히 제 착각인 줄 알았죠. 제가 이번에 치약을 덜 샀나? 세제를 2개 산 줄 알았는데 1개 샀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값비싼 제 목걸이 같은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우선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는데요. 여보, 혹시 집안에 있는 물건들 손댔어? 요즘 따라 계속 런닝, 치약, 세제 같은 게 없어지네. 이번엔 내 목걸이까지 사라져서 그래. 제가 이러면서 집안에 도둑이 든 거 아니냐고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런 식으로 비꼬는 거예요. 그걸 왜 내가 손대? 네가 물건 관리를 잘 못하니까 그렇지.
너 집안이라는 꼬라지 보면 잃어버리게 생겼더라. 남편이 이렇게 낄낄거리면서 저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뭐라 했죠. 뭐? 지금 뭐라는 거야? 말 예쁘게 해. 나랑 지금 싸우자는 거야? 당신 요즘 이상하게 기분 나쁜 말장난이 늘었어.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드니까 남편이 코웃음을 치면서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물건이 없어지니까 몰래 안 보이는 곳에 홈캠 같은 걸 설치했죠. 당연히 시모는 물론 남편한테도 말 안 했어요. 남편은 시모한테 월세 주는 것도 숨겼었잖아요. 금품같이 값 나가는 게 없어졌다는데도 오히려 제 탓을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남편의 태도가 수상스럽기도 했거든요. 남편이 그 물건을 가져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 홈캠을 봤었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시모가 우리 집에 와서 들락날락 하면서 우리 집 물건을 마음대로 쓴 거예요. 심지어 시모 애인까지 데리고 와서 안방에서 그 짓거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모 애인도 남편 런닝 같은 거 하나씩 가져가더라고요. 에라이 미친놈. 그래서 제가 시모랑 시모 애인을 주거침입죄 절도죄로 신고했어요. 시모랑 시모 애인이 경찰서로 끌려와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시모가 이런 식으로 발광을 해대는 거예요. 아니, 거기가 내 명의로 된 내 집인데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해? 게다가 우리 아들이 사는 곳이라고. 거기에 아들 물건이 있어서 가지 좀 쓰려고 가져간 건데 내가 무슨 잘못했어? 시모가 이러면서 자기가 결백하다고 악을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진땀을 흘리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아무리 선생님 명의여도 월세 주는 사람 집에 맘대로 들락날락 거리셨잖아요. 심지어 물건도 훔쳐가면 당연히 주거침입죄랑 절도죄에 해당돼요. 경찰이 이러면서 시모 보고 진정 좀 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시모가 뻔뻔하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러는 거예요. 내 명의로 된 내 집에 들어간 건데 그게 왜 주거침입이야? 이거 강압수사야. 내가 죄 있는 거면 당신네들도 조사받아야 한다고. 당신네들도 집에 들어가서 물건 가져오고 그러잖아. 나도 그런 거라고. 시모가 역고소 당해봐야 정신 차릴 거냐는 소리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서 이런 말을 강조해줬거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어머님께서는 아드님네에게 월세를 줬다고 나와 있으시거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세입자가 사는 공간에 무단 침입하는 건 엄연히 주거침입입니다. 현재 그 집과 그 안의 물건들은 임차인의 사용 권한에 속해 있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선생님께서 동의 없이 들어가시고 물건을 가져가신 것은 분명한 위법 행위예요. 경찰이 이러면서 시모한테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시모가 경찰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건데? 내가 왜 당신들 말에 따라야 하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니들 전부 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 변호사 부를 거라고! 시모가 난동을 부리면서 혼자 역겨운 짓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경찰이 그런 시모를 이런 식으로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지금은 조사 중이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조사를 받으세요. 경찰이 이러면서 시모를 억지로 자리에 앉혔거든요. 하지만 시모가 끝까지 경찰들을 노려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웃기시네. 당신들이나 잘해. 내가 당신들보다 높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알아? 이래봬도 내 친구들이. 경찰들도 사람인지라 슬슬 한계에 다다랐나 봐요. 경찰이 시모의 말을 확 끊더니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네네. 그럼 그 높은 친구들한테는 나중에 부탁하시든지 말든지 하시고요. 일단은 조사에 충실히 임해주세요. 근데 시모 얼굴이 서서히 붉어지더니 완전히 폭발해버린 거예요. 경찰한테 이렇게 윽박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니들이 이렇게 개같이 구니까 경찰이 아니라 견찰이라 불리는 거야! 그러면서 시모가 갑자기 손을 들어 경찰관의 뺨을 세게 후려치는 거예요. 경찰서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어요.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도 놀란 눈으로 시모를 쳐다봤죠. 경찰관이 순간적으로 고개가 돌았지만 곧바로 자세를 바로잡으면서 이랬어요. 지금 선생님께서는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죄를 추가로 저지르셨습니다. 즉시 체포 조치하겠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2명의 경찰관이 빠르게 다가와 시모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운 거예요. 시모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입으로는 거칠게 반항했어요. 뭐 하는 거야? 이거 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래! 내 변호사나 불러줘! 세상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새파랗게 어린 놈들이 어디서 나한테 갑질이야! 시모가 이러면서 계속해서 버둥대고 발길질을 했는데요. 그때 경찰이 시모를 간단하게 제압하면서 이런 사이다를 날려주더라고요. 절도한 거면 가족분들이랑 대화를 잘해서 합의할 수 있지만 경찰 폭행은 절대 안 봐줄 겁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거예요. 경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시모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시모가 이제 큰일이 났다고 자각했는지 그 후로부터는 얌전해졌어요. 이렇게 시모를 경찰에 신고한 다음 남편한테도 이혼 소송을 걸어버렸는데요. 항상 시모 편을 들어준 것 때문에 결혼 기간 내내 쌓인 게 많았고 저한테도 숨기는 게 많은 것도 모자라 항상 냉정하게 굴었잖아요. 제가 사연에서 그 모든 일들을 말하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서 그렇지 남편한테 섭섭했던 일들이 이외에도 엄청 많았어요. 심지어 장례식장에 왔는데 지 친구들이랑 술판 벌이면서 히히덕거리고 피곤하다고 아무데나 들어누워 코 골고 처자길래 그럴 거면 꺼지라고 남편이랑 싸우기도 했었잖아요. 더 이상 참아줄 필요가 없다고 느껴 이혼 소송을 건 거예요. 시모가 그 뒤에 절도죄, 주거침입죄, 공무집행 방해죄, 폭행죄로 입건이 됐어요. 법원에서는 이 모든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량이 결정된대요. 통상적으로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저질러졌을 때 병합하여 처벌해서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재판 과정에서 시모의 반성 여부, 피해자의 탄원,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당연히 합의를 안 해줬지만 시모가 남편하고도 합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시모를 고소하게 만들려고 제가 이렇게 남편을 압박했어요. 어머님이 물건 훔칠 동안 당신은 뭐 했어? 사실 한패였던 거야? 그럼 같이 고소해버릴게. 만약에 아니면 지금 당장 말해. 제가 이러면서 남편이 계속 의심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식으로 딱 잡아떼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야. 당연히 엄마랑 한패 아니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엄마가 물건 훔치고 있는 줄도 몰랐어. 남편이 이러면서 시모랑 한패로 몰리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우겨버린 거죠. 당신이 정말 어머님이랑 한패가 아니라면 같이 고소해 줄 거지? 만약 고소 안 하면 당신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고소해주면 이혼 이야기도 다시 고려해 볼게. 남편이 저랑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결국 제 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시모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요. 어머님, 그거 아세요? 고소 저만 한 게 아니라 남편도 같이 했어요. 남편이 저랑 이혼하기 싫어서 어머님을 고소했다고요. 어머님이 인생을 그따구로 사니까 아들한테도 버림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내놓고 속 시원해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그 문자를 봤나 봐요. 몇 분 뒤에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시모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왜 오신 거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이랑 할 말이 있으니 문 좀 열어줘라. 며느리 너가 나한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자를 보냈지 않니? 그러니까 아들이랑 대화를 좀 하게 해줘. 시모가 간절하게 이러고 있길래 제가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남편한테 바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 네가 나를 고소한 게 맞냐? 내가 다 알고 왔으니까 똑바로 말하는 게 좋을 거다. 거짓말하다 걸리면 내가 네 가만 안 둘 거라고. 시모가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보니까 남편이 대답을 머뭇거렸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광기 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뭐라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한 말이 맞구나. 며느리가 보낸 문자가 사실이었어. 내가 그 문자를 받고 얼마나 열받았는지 아냐?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사실이 아니길 바랐다. 시모가 이러면서 남편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는데요. 그리고 시모가 남편을 노려보면서 이렇게 악을 지르는 거예요. 이런 배류나 같은 자식아! 네가 감히 네 엄마를 고소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시모가 이러면서 남편 머리채를 잡은 채로 이리 휘두르고 저리 휘두르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너무 아파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배신한 거 아니라고요. 이거 좀 놔두세요. 제가 왜 그랬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놔달라고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시모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시모가 더욱 세차게 남편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를 힘들게 낳고 먹은 미역국이 아깝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배신해? 네 같은 거 필요 없다. 내가 직접 네 존재 자체를 없애줄 테니까 어디 한번 삐죽고 나 죽어보자. 시모가 그렇게 신나게 남편을 휘두르다가 힘이 다 하셨나 봐요. 남편이 시모 손을 간신히 떼어내면서 이러더라고요. 엄마!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제가 괜히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엄마가 일단 제값 다 치르고 나오면 알려주려고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는데요. 그니까 시모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고? 내가 며느리한테 들은 말이 있는데 나를 위한 거였다고? 네가 감히 그런 구라를 쳐? 네 며느리랑 이혼하기 싫어서 나를 찔러 넣은 거잖아. 너를 낳은 게 너무 후회된다.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어. 시간을 다시 되돌리면 네 같은 거 진작에 없애버릴 거다. 이러면서 시모가 눈이 뒤집힌 채로 계속해서 울부짖었어요. 제가 그런 시모가 너무 시끄러워서 이렇게 이야기해버렸죠. 어머님, 남편한테 할 말 다 했으면 나가세요. 여기서 이러고 계시지 말고 집에 가서 혼자 우세요. 이제 저희 남처럼 지낼 건데 선 좀 지키시죠. 제가 이러면서 지금 당장 현관문을 열고 나가라고 했거든요. 저한테 참교육 당한 뒤로 제가 무서웠는지 제 말은 또 잘 됐더라고요. 시모가 엉엉 울면서 나간 뒤로 저랑 남편은 물론 경찰관님까지 합의를 안 해줘서 입건이 된 거예요. 결국 남편이랑 이혼 소송하던 건 어떻게 됐냐고요? 제가 남편을 그 집에 두고 친정집으로 와버렸거든요. 남편이랑 이혼 소송하던 중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남편이 이런 어이없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비뇨기과 수술을 받았는데 아파 죽겠어. 병간호할 사람이 필요해. 내가 엄마하고 합의 안 해줬으니까 이번엔 나 좀 도와주라. 은근슬쩍 저를 불러내려고 하는 게 보여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남편놈이 참 교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비아냥대고 말았어요. 꺼져. 니네 엄마한테 간호해달라고 해. 100억 주더라도 당신 간호하면서 전처럼 지낼 생각 하나도 없어. 나랑 어떻게든 화해하고 재결합해보려고 하지 마.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남편에게 이런 말들로 일침을 날려줬어요. 이혼 소송 중에 이런 연락을 하는 게 얼마나 뻔뻔한지 알고나 있어? 너희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도 방관해놓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웃기지도 않아. 그동안 넌 늘 네 엄마 편이었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당신이 방관했잖아. 이제 와서 아프다고 나 찾는 게 양심 없다는 생각 안 들어? 그리고 너네 엄마가 무단으로 들어와서 물건 훔쳐갔을 때 넌 뭘 했는데? 내게 미안하다고 한 적 있어? 아니? 넌 그런 엄마 변호하기 바빴지. 그러면서 이제 와서 네가 힘드니까 나한테 도움을 청해? 어이없는 자식이네 진짜. 제가 이러면서 남편놈이 한 트럭으로 와서 사과해도 받아줄 생각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길길이 날뛰면서 이런 식으로 징징대는 거예요. 아니, 분명 나도 같이 고소해주면 이혼 소송 건 거 다시 고려해보겠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왜 또 말을 번복하는 거야? 약속이랑 다르잖아. 남편이 제발 약속대로 하자고 사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빈정대며 남편 놈을 농락했어요. 야, 내가 이혼 이야기를 다시 고려만 해본다고 했지. 너랑 이혼 안 한다고 못 박은 거 아닌데 왜 네 멋대로 생각하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랑 이혼하는 게 맞겠어. 제가 이러니까 남편놈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는 거예요. 남편놈이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발악을 했는데요. 그런 게 어딨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게 어딨냐고. 아니야, 우리가 이대로 끝내면 안 되지.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이렇게 이혼하지 말고 다시 살림 합쳐보자. 어? 남편이 이런 식으로 소리치면서 흥분하길래 그런 남편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예고도 없이 전화를 확 끊어버렸죠. 그 후에 이혼 소송이 마무리돼서 남편이랑 사이를 정리하게 됐어요. 남편한테 위자료를 받고 양육비는 물론 재산 분할까지 야무지게 받았는데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난 후 시간이 좀 지나서 시모의 재판 결과도 나왔는데
결국 시모가 저지른 여러 가지 죄가 다 합쳐져서 징역형을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보게 된 거예요. 이기적인 남편을 가진 여자는 자신의 운명을 저당 잡힌 거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작정 시댁 편 들고 막말하는 남편이 있다면 꼭 벗어나시길 바랄게요.